토요일 아침 9시. 텍사스 오스틴의 우리 집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주말 아침을 만끽하고 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토요일 아침은 전쟁터였거든요. 한국에서 살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첫째 준호는 9시 수학학원, 1학년이던 둘째 서연이는 10시 영어학원에 가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려도 시간이 없어서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밀어넣고 급하게 차에 태워야 했어요. 주말 아침 강남 도로는 학원 셔틀차들과 자녀를 태우고 가는 부모들의 차로 북새통이었죠. 첫째 준호를 수학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서연이를 영어학원에 데려다준 후에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11시 반에는 준호를 데리러 가서 바로 국어학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이 도시락을 싸서 차 안에서 먹이거나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이는 게 일상이었죠. 오후 1시부터는 서연이 피아노 학원 시간이었어요. 1시간 레슨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다음 주 학원 스케줄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제집을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토요일에만 학원비로 2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주말 내내 차에서 살다시피 했죠. 남편은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 셔틀은 거의 제 몫이었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0년을 일했던 제가 정작 제 아이들에게는 차 안에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는 영어학원 보충 수업, 오후에는 태권도, 저녁에는 과학 실험 교실까지. 아이들이 엄마 언제 쉬어요? 라고 물어볼 때면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엄마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적게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진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네 아이는 벌써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운다느니 어느 학원이 내신 관리를 잘해준다느니 하는 정보가 오가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제가 교사였을 때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학원에서 미리 배운 내용이 훨씬 앞서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절감했죠. 특히 수학은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5학년, 6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생이 토익 점수를 받고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갔어요. 준호는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하루 때문에 자주 칭얼거렸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껏 놀았는지 기억나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한참을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과 숙제, 시험에 치여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국 이민을 결심한 건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니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미국 초등학교는 오후 3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미국 가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두고 왜 굳이? 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저희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학원에서 보내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문제집만 푸는 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2022년 여름 드디어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주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준 지역은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 수업의 질이었어요. 준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많았어요. 수학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격려했죠. 서연이 학교에서는 매주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독서록 숙제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했던 서연이가 여기서는 도서관에 가자고 먼저 조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학원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아침 식사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생겼어요. 오스틴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질러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사우스 오스틴의 바톤 스프링스 풀에서 수영을 하기도 해요. 레이디 버드 호수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준호는 학교 로봇 클럽에 가입했는데 한국에서 로봇 학원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어요. 서연이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피아노 레슨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연습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무료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로봇학원, 합창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다 제공해줘요. 게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 교육의 질도 뛰어나고요.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해요. 스포츠, 예술, 과학, 언어 등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활동해요. 주말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오스틴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학원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가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긴 여행도 자주 가요.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빼먹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격려해줘요. 작년 가을에는 가족끼리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여행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의미 있더라고요. 지질학, 천문학, 생태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학교의 숙제 정책도 한국과 달라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국에서는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저녁 6시면 모든 숙제가 끝나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화로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는 숙제 검사하고 다음날 준비하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회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가느라 동네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틀리면 혼날까봐 조심스러워했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틀려도 괜찮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격려해주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스트레스였다면 여기서는 흥미로운 탐험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해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한국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도 주말에 학원 스케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결정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대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준호가 관심을 보인 천체 망원경을 사주었어요. 한국에서라면 과학학원비로 나갔을 돈으로 망원경을 사서 가족끼리 별 관측을 하는 거죠. 아이가 직접 토성의 고리를 보고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마다 함께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라면 요리 학원을 보냈을 텐데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니까 더 특별하고 의미 있어요. 수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컵 반개 4분의 1컵 이런 식으로 분수 개념도 쉽게 이해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주말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은 지치고 부모는 스트레스 받고 가족 모두가 불행했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느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았어요. 여기서는 토요일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여유롭게 공원에 갈까? 아니면 호수에서 피크닉 할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질러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거나 연을 날려요. 아이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 놀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드라이브를 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봄에는 블루본의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놀아요.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교육이에요. 자연 관찰, 계절 변화, 생태계 이해, 운동 능력 향상, 가족관계 형성 등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한국의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모험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한국에서는 언제 학원 가야 해 숙제했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어? 라는 대화를 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웠던 경험을 신나게 들려줘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가끔 걱정해줘요. 미국에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초가 더 튼튼해지고 있어요. 준호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응용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서연이도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푸는 게 영어 공부였다면 여기서는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어가 늘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 순위가 매겨지는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3년째가 되는데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고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주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이킹을 가고 방학 때는 며칠씩 캠핑을 다녀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격려해줘요. 학교에서도 방학 숙제 대신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나누라고 하고 친구들과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리나 문화를 배워요.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는 조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벌써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겨우 7살인데 말이에요. 언니는 요즘은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서연이와 같은 나이인데 여기서는 아직 놀이가 중심이에요. 물론 기초적인 읽기, 쓰기, 세마기는 배우지만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죠.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작년 여름 한국에서 사촌들이 놀러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 조카가 여름휴가 중에도 매일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도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준호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도서관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책을 읽고 뒷마당에서 곤충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게 더 아이다운 여름휴가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미국에서 만난 한국 교포 가정들과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교육 시스템에 만족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미국 교육에도 한계는 있어요. 한국처럼 기초 학력이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집에서 보완해주면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점수에 매달리느라 정작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점수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니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요. 준호가 얼마 전에 과학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어요. 한국이었다면 왜 제대로 못했냐고 혼났을 텐데 여기서는 실패도 중요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하는 48살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내 은지와 함께 현재 4개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월 순수익만 평균 13,000달러 정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정말 뼈아픈 실패를 한국에서 겪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펜션 사업으로 완전히 망하고 미국으로 와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 인근에 각각 2개씩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근처 콘도와 해변가 주택들인데 1년 내내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총 매출이 30만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운영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연 1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죠.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한국에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사업 환경이 이렇게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펜션 사업 꿈과 현실의 괴리.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은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뭔가 더 큰 꿈을 꾸고 싶었거든요. 특히 저는 회사에서 야근에 시달리면서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강원도 평창 인근의 펜션 단지를 보게 됐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그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유럽의 시골 같았죠. 여기서 펜션을 운영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업체에서 제시한 수익성 분석 자료도 매력적이었어요. 성수기 기준으로 방 6개짜리 펜션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비수기까지 합쳐서 연간 매출 4천만 원, 순수익 2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 연봉을 합쳐도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펜션 하나로 그 절반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 도시 생활에 지친 저희에게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털어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땅값 8천만 원, 건축비 7천만 원이었죠.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3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정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2019년 봄 드디어 저희 펜션 힐링하우스가 문을 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천연 원목으로 지은 투층 건물에 방 6개, 거실과 주방까지 갖춘 멋진 펜션이었거든요. 마당에는 바비큐 시설도 만들고 작은 정원도 꾸몄어요. 저희는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선 예약이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평창 일대에만 펜션이 수백 개나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신생 펜션은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손님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인테리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걸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의 어려움이었어요. 평창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였는데 저희는 매주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펜션을 관리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가서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눈길 운전 때문에 더욱 위험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2020년 초부터 국내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 있던 예약도 취소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숙박업소 운영도 제한되었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펜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죠. 2020년 한 해 동안 펜션 매출은 총 600만 원도 안 됐어요.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치르고 나니 적자가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희 연봉으로 펜션 적자를 메우면서 생활하려니까 정말 빠듯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디지털 마케팅의 어려움이었어요. 요즘 펜션 예약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같은 해외 플랫폼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영어로 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건 엄두가 안 났어요. 한국의 기존 펜션 예약 사이트들은 수수료도 비싸고 마케팅 지원도 별로 없었어요. 사진 촬영부터 글 작성까지 모든 걸 저희가 직접 해야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펜션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규제도 너무 복잡했어요. 소방시설, 건축법, 관광진흥법까지 신경 써야 할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평창군에서 펜션 관련 조례가 계속 바뀌면서 기존에 합법이던 것들이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찼죠. 절망의 나락 그리고 새로운 선택. 2021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씩 여행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펜션들이 생겨나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거든요. 게다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펜션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중고 펜션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매각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2억 5천만 원에 지은 펜션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나온 제안도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식이었죠.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9천만 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펜션을 팔았어요.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니까 4천만 원의 빚이 남았죠. 게다가 그동안 펜션 운영으로 손해본 돈까지 합치면 총 7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었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펜션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펜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였다는 것,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규제와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펜션이 그냥 부업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마케팅, 고객 서비스, 시설 관리, 재무 관리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때 아내가 먼저 미국 이민을 제안했어요. 아내의 언니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째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 말로는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개인도 쉽게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빚은 많고 다시 펜션 사업을 할 용기도 없고 회사 생활도 이제 지겨워졌거든요. 마침 저희 둘 다 대학원 학위가 있어서 기술 이민 신청이 가능했어요. 저는 마케팅 석사, 아내는 교육학 석사였거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2022년에 미국 이민을 결정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펜션 정리하고 남은 돈 3천만 원과 퇴직금 4천만 원, 그리고 대출로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미국에서는 우리가 꿈꿨던 진짜 성공을 만들어 보자고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정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영어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미국의 시스템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복잡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간단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펜션 하나 짓는데도 몇십 가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게 정말 간단했어요. 우선 주택 임대부터 시작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있는 투베드룸 콘도를 월 $2,500에 임대한 거죠. 디즈니랜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원 베드룸에서 살고 나머지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드는 건 정말 쉬웠어요.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고 사진 몇 장 올리면 끝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펜션 예약 사이트에 등록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했죠. 더 놀라운 건 에어비앤비의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사진 촬영 가이드부터 가격 설정, 고객 응대 방법까지 모든 걸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어 지원도 되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게스트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였어요. 디즈니랜드 허니문을 온 거였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여행 정보도 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추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남긴 첫 번째 리뷰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호스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 리뷰를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죠. 저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은 거였어요. 한국에서 펜션을 할 때는 손님들과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약하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어라는 큰 무기가 있었죠. 점점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애너하임에 한국어 가능한 에어비앤비 있다는 얘기가 퍼진 거죠. 예약이 계속 들어오면서 월 수익이 $1,000, $1,500씩 늘어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비앤비의 알고리즘이었어요. 리뷰가 좋고 예약률이 높으면 자동으로 검색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광고비를 내야 상위에 노출됐는데 에어비앤비는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도 한국 사이트들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약 사이트 수수료가 15%에서 20%까지 되었는데 에어비앤비는 3% 정도만 호스트가 부담하면 됐거든요. 나머지는 게스트가 내는 서비스 수수료로 처리되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관광시장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은 계절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실히 나뉘었는데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따뜻해서 관광객이 꾸준히 왔어요. 특히 디즈니랜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서 수요가 무궁무진했거든요. 성공의 시작, 체계적인 확장. 첫 번째 숙소가 성공하자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023년 초에 두 번째 숙소를 추가했어요. 이번에는 헌팅턴 비치 근처의 3베드룸 하우스였죠.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위치였어요. 두 번째 숙소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실패 경험을 많이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어메니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걸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거든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었어요. 한국 라면, 김치 냉장고, 비대, 한국 케이블 TV까지 설치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두 번째 숙소도 오픈 한 달 만에 슈퍼호스트 자격을 얻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리뷰 점수, 응답률, 취소율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기준을 넘어섰어요. 가장 기뻤던 건 게스트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았다. 미국 여행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머물겠다. 이런 리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여행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하는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금 혜택이었거든요.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청소비, 어메니티 구입비, 심지어 숙소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세무 혜택을 받기가 정말 복잡했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2023년 말까지 저희는 총 4개의 숙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월 총 매출이 $15,000, 순수익이 $10,000 정도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펜션 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었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예약률이 항상 80% 이상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에어비앤비의 마케팅 지원이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플랫폼 자체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미디어 마케팅, 심지어 다른 여행 사이트와의 연동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할 때는 이런 마케팅을 위해 따로 업체를 고용해야 했고 그 비용만 월 1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자체가 마케팅 머신이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노출 효과가 엄청났죠. 또 하나 감동했던 건 에어비앤비의 보험 시스템이었어요. 게스트가 실수로 뭔가를 파손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에어비앤비에서 최대 $10,000까지 보상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호스트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플랫폼이 책임져 주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요. 실제로 한 번은 한국 관광객이 실수로 거실 소파를 와인으로 더럽힌 적이 있어요. 한국 같았으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눈치 보면서 해결해야 했을 텐데 에어비앤비에서는 그냥 클레임 신청하니까 3일 만에 청소비 $300가 바로 지급됐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죠. 문화적 차이에서 찾은 기회.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문화적 차이가 곧 기회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냥 평범한 호스트 중 하나였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어 가능한 호스트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통 문제였어요. 호텔에서는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 숙소에서는 모든 걸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손님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즉시 한국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예약까지 도와드렸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응급실에 바로 가면 안 되고 어전트 케어를 먼저 가야 한다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또 한국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근처 한국 마트와 맛집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일주일 이상 미국 음식만 먹으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거든요. 저희는 김치찌개, 불고기 맛집부터 한국 편의점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서비스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단순한 숙박업체가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여행 컨시어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숙박뿐만 아니라 여행 전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오신 가족이 아이가 디즈니랜드에서 잃어버린 인형을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디즈니랜드 분실물 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인형을 찾아드렸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나중에 한국에서 제주도 특산품을 한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저희 숙소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전설의 숙소가 됐어요. 한국 여행 커뮤니티, 맘카페,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저희 숙소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펜션을 특히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저희 숙소 예약은 항상 풀부킹 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김승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 아내는 65세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거든요. 왜 그 좋은 미국을 떠나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말 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저희 집을 9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 집은 1988년에 28만 달러 주고 산 집이었는데 3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쌓인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8만 달러로 산 집이 90만 달러가 되었으니 무려 62만 달러의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로 8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한국에 가서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셜 시큐리티도 매달 3,400달러 정도 나오고 401k에 모아둔 돈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귀국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저희 자녀들 둘 다 동부로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뉴욕에서 금융 쪽 일을 하고 딸은 매사추세츠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고 명절이면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크면서 자기들 생활에 바빠지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고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아내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는데 한 번에 70달러씩 내야 하고 한 달에 8번 정도 가니까 500달러 넘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적 외로움이었죠. 40년 넘게 미국에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뉴스 보면서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특히 아내가 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깊은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렵잖아요. 한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시거나 하니까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귀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한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65세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저는 6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했어요. 집을 파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2022년 말이었는데 아직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때였어요. 저희 집은 3베드룸 2욕실에 18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였는데 90만 달러에 2주 만에 팔렸어요. 리얼터 수수료하고 세금 떼고 나니까 82만 달러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물건 정리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하니까요. 가구들은 거의 다 팔거나 기부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컨테이너로 한국에 보냈어요. 운송비가 8,000달러 정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2023년 3월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말이 들리고 한글 간판이 보이니까 집에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렌트했어요. 나중에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임시로 지내려고 했거든요. 처음 2에서 3개월은 정말 신이 났어요. 한국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말이 통하니까 어디 가서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고 병원도 가까이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활비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각한 한국은 물가가 싸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서울 강남 아파트는 10억 원이 기본이고 20억 원 넘는 곳도 부지기수더라고요. 82만 달러면 하나로 11억 원 정도인데 그걸로는 강남에서 변변한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쪽을 알아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80평대 아파트가 8에서 9억 원 정도 하는데 그나마도 오래된 아파트들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더 비싸고요. 결국 분당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를 8억 원 주고 샀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에 비하면 정말 작더라고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였으니까 한국으로 치면 54평 정도였거든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사고 나니까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나가더라고요. 관리비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재산세는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가요. 미국에서는 HOAP가 한 달에 $250 정도였는데 한국 관리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두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기대했던 게 의료비 절약이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가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당뇨약 받는데 5천 원도 안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한 달 당뇨약이 $8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구나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큰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였어요. 아내 관절염 때문에 MRI를 찍는데 급여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결국 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커버해줘서 본인 부담금이 $200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저는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안 돼서 $3,000 정도 했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응급실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가면 트리아지 받고 바로 들어갔는데 한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니까 진짜 응급환자가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교통비였어요. 지하철이 공짜라고 좋아했는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차가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차 없이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한 번에 2에서 3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번째는 식비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는데 막상 외식하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려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은 기본이고 조금 좋은 곳 가면 3에서 4만 원은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식당이 비싸긴 했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15에서 20달러 정도면 충분히 식사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주거비였어요. 아파트를 샀으니까 렌트비는 안 나가지만 한국 아파트는 뭔가 계속 고쳐야 할 게 생기더라고요. 도배를 새로 해야 하고 보일러 고장 나고 방충망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HOA나 집주인이 해주던 일들인데 한국에서는 다 우리가 해야 하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적응하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충격은 디지털화였어요. 모든 게 스마트폰 앱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노인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은행 업무하려면 앱을 써야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심지어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QR코드를 찍어서 앱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는 직원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바쁘다고 대충 해주거나 아예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인지 느린 노인들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은 거의 다 없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설사 연락이 되더라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고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봤는데 거기서도 저희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기였어요.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억양이나 표현이 좀 다르니까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날씨도 문제였어요. 캘리포니아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1년 내내 온화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하기도 무서웠어요. 아내가 호흡기가 안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미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첫째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1800 스퀘어피트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는데 한국 32평 아파트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처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는 자동차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어디든 차로 갈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니까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특히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셋째는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이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나이 든 사람들도 뭔가 계속 바쁘게 사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경쟁적이고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여전하더라고요. 넷째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이 의료비는 저렴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은 미국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주치의 시스템이 있어서 제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줬는데 한국에서는 병원 갈 때마다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다섯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문화인데 한국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리소에서도 여러 가지 간섭을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초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연락이 와서 부모님들이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려니까 비행기 표만 200만 원이 넘게 들고 14시간 비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관절염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워서 정말 고생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됐는데 그때 뉴욕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미국의 좋은 점들을 다시 느꼈어요. 병원 시설도 좋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미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에요. 저희가 팔았던 집과 비슷한 집들이 지금은 1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랐어요. 30만 달러가 더 오른 거죠. 게다가 모기지 금리도 올랐으니까 같은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제는 나이예요. 이제 저는 70살이 다 되어가고 아내도 67세인데 이 나이에 다시 이사하고 새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다시 미국에 가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개인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살기보다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미국이 은퇴자들이 살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시니어 할인도 많고 시니어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면 뭔가 사회의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민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파요.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미국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떠나왔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들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만으로 귀국을 결정하지 마세요. 한국도 물론 좋은 나라지만 은퇴 후 생활하기에는 미국이 훨씬 체계적이고 편리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나 시니어를 위한 사회 인프라는 미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부모도 미국에 있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저희와는 다른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미국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더 아쉬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가끔 여행으로 달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 가정의 닥터 존슨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예약이었는데 정확히 10시에 도착해서 간단한 체크인을 마치고 겨우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주더군요. 미스터 박. 진료실에 들어가니 닥터 존슨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이 정민,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저는 요즘 들어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 예약을 잡았거든요.
닥터, 요즘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고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닥터 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나서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혈압도 재고 목과 림프절도 만져보면서 꼼꼼히 진찰해 주었습니다. 정민, 일단 심장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심전도 검사와 피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어때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검사만 처방하는 게 아니라 제 생활 전반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쁘긴 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만약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금연은 기본이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타이핑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전도는 바로 옆 검사실에서 할 수 있어요. 피 검사는 이틀 후 결과가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릴게요. 만약 응급한 상황이면 바로 연락하시고, 그게 아니면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결과를 보고 상담하죠. 진료실을 나와서 바로 옆 검사실에서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요. 그리고 체열실에서 피 검사도 받았습니다. 전체 과정이 30분도 안 걸렸어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받고 검사까지 마치고 나오는데 말이죠. 차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27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진국 의료구나.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원 경험, 그 답답했던 기억들. 2018년 봄이었죠. 한국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갔었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선택한 곳이었죠. 오전 9시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접수 창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순환기내과 초진 접수하려고 왔는데요. 신분증하고 건강보험증 주세요. 진료일에서는 가져오셨나요? 아, 진료일에서요? 그게 뭐죠? 접수 직원분이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일에서를 받아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으면 비보험으로 진료 받으셔야 하고 진료비가 몇 배 더 나와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대형 병원에 바로 가면 안 되고 동네 병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할 수 없이 병원 근처 내과의원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싶어요. 동네 의원 선생님은 간단히 청진기로 심장 소리만 들어보더니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진료 시간은 정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30분을 기다렸죠.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쯤이었나요? 번호표 뽑으시고 순서 기다리세요. 지금 45번째고 현재 20번이 진료 중이에요. 대기실 전광판을 보니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의자는 이미 다 찬 상태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제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진료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린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어요. 오전 9시에 병원에 와서 5시간을 기다린 거죠. 45번 박정민님,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왔어요. 언제부터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럼 심전도하고 피검사 해보시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보세요.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오시고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만 보면서 얘기하더군요. 진료 시간은 정말 3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떤 병이 의심되는 건가요? 검사 결과 봐야 알죠.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더 이상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처방전을 받고 나와서 검사실을 찾아갔는데 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대기에 30분, 피검사 대기에 40분, 흉부 엑스레이 대기에 50분.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니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정작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한 시간은 3분도 안 됐고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약을 잡았는데 또 다시 2시간을 기다려서 3분 진료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없네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시고 금연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이틀에 걸쳐 총 7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의사 선생님과 실제 대화한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초진료에 각종 검사비까지 합쳐서 1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환자를 처리하는 건가? 한국 의료보험이 좋다고들 하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리고 짧게 진료받고 궁금한 것도 제대로 물어볼 수 없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 병원 갈 때는 더 심했어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병원에 갈 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였나요? 계속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소아청소년과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평일 오후였는데도 대기실이 아이들과 부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감기 때문에 온 아이들, 예방접종 맞으러 온 아이들, 정기검진 받으러 온 아이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열이 38도가 넘고 기침도 심했는데 감기 증상 없는 다른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혹시 독감이나 다른 전염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1시간,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고 기침은 더 심해지고. 엄마 언제 들어가? 너무 답답해.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어요.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소아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기침했어요? 사흘 전부터요. 열은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 청진기로 가슴소리 듣고 목 안 들여다보고.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일주일 먹이시고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역시 3분도 안 걸렸어요. 선생님, 그런데 기침이 너무 심한데 폐렴은 아닌가요? 흉부 엑스레이라도 찍어보면. 일단 약 먹여보세요. 감기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뭘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아이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침은 더 심해지고 열도 떨어지지 않고. 결국 이틀 후에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초기 폐렴이었다고 하더군요. 왜 처음 병원에서는 감기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경험은 정말 끔찍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응급실에 간 경험이에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열도 나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했어요. 혹시 맹장염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응급실인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접수를 하고 나서 간호사가 아이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더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환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다친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가슴을 쥐어짜며 아파하는 노인분, 술에 취해서 토하는 사람. 우리 아이는 계속 배를 움켜쥐고 아파했는데 정작 응급실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점점 더 아파했어요. 간호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데 빨리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지금 응급 환자들이 많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간호사가 아이를 불렀어요. 응급실에 온 지 4시간이 지난 후였죠. 의사 선생님이 간단히 진찰을 해보더니 CT를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CT실도 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CT를 찍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2시간을 기다렸어요.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고 단순 장염이라고 했지만 응급실에서 총 6시간을 보낸 거죠. 그때 정말 생각했어요.
응급실이 이럴 수가 있나? 응급실인데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고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약 시스템도 불편하기 그지없었어요. 한국에서 병원 예약하는 것도 정말 불편했어요. 전화로 예약하려고 하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연결이 되어도 예약이 다 차서 다음 달에나 가능해요라는 얘기를 들었죠. 인터넷으로 예약을 시도해봐도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하고 뭔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게다가 예약을 잡아도 당일에 가면 또 기다려야 해요. 예약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오전 10시 예약이에요. 네, 예약 확인됐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가 조금 밀려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예약을 한 의미가 뭔가 싶었어요. 그리고 당일 급하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예약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죠. 감기 정도로는 응급실에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동네 의원에 가면 또 며칠 기다려야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의료진과의 소통도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병원에 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의료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빠 보였고 환자가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제 증상이 정확히 뭔가요? 검사 결과 보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환자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달까요? 특히 아이들 문제일 때는 더 답답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괜찮을지 정말 걱정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언제쯤 나을까요? 며칠 지켜보세요. 약은 언제까지 먹이면 되나요? 일주일 정도 먹이시고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정말 기계적인 대답들이었어요. 물론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죠. 검사 결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웠어요.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정말 번거로웠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다시 예약 잡고 오세요. 그러면 또 예약을 잡아야 하고 또 몇 시간씩 기다려서 결과를 듣는 거예요. 간단한 혈액 검사 결과 하나 듣기 위해 하루를 다 써야 했죠. 전화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면 병원에 직접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고. 정말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물론 의료 기술은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실력도 뛰어났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환자는 오래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당연하고 이게 정말 선진국 의료 시스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마침 그때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있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와 함께 의료 시스템도 이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미국 가면 의료비는 비싸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더 선진적일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19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 미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인사팀 매니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카이저 퍼머넌테와 계약하고 있어요. 이건 HMO 방식의 보험인데 여러분은 한 명의 가정의를 선택해야 해요. 이 가정의가 여러분의 모든 의료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마다 다른 병원에 가면 됐는데 왜 굳이 한 명의 의사를 정해야 하는지. 가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의에게 의뢰를 해줄 거예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의료 서비스는 가정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더 좋은 시스템일까? 첫 번째 가정의 선택은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닥터 존슨을 선택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이분이 정말 좋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첫 만남을 위해 예약을 잡았는데 전화로 간단히 예약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환자인데 올해로 78세가 된 저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1세대 이민자입니다. 1973년 27세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미국 땅을 밟은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 시카고에서, 둘째는 변호사가 되어 로스앤젤레스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생각해보니 이제 진지하게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지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한국에 있는 조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5살 위인 83세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갑자기 제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에게 물어보니 저를 모실 수는 있지만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24시간 돌보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여생을 보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양시설과 미국의 너싱홈을 직접 비교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이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직접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고 비용과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해 봤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동년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감정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1973년은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 정도였으니 미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미국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석사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고 졸업 후 미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미래가 지금처럼 밝아 보이지 않았기에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5년에 같은 유학생이었던 아내와 결혼했고 1977년에 큰아들, 1979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 문화보다 미국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저희 부부는 집에서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영어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일했던 회사는 텍사스에 있는 석유 회사였습니다. 35년간 근무하면서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올라갔고 2008년에 62세의 나이로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401k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전념하다가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교육열로 아이들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인 학교에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우게 했습니다. 사교육비만 해도 월 $2,000가 넘게 들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주어서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나와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둘째는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4명 있는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영어가 더 편해서 대화할 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 계신 형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형수님이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다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조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형님이 많이 야위셨더군요. 한국의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고 동시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정작 미국의 너싱홈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한국을 방문해서 형님을 뵙고 직접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이곳의 너싱홈들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제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4월 저는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떠날 때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 건물 모든 것이 미국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조카가 마중 나와서 바로 형님이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민간 요양원이었는데 외관부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5층 건물에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미국의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습니다. 형님을 뵈니 많이 야위시긴 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치매 초기라서 저를 알아보시긴 했지만 가끔 헷갈리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님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셨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한국의 요양원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기요양보험 1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면 월 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약 550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의 너싱홈 비용이 월 6,000달러에서 8,000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대부분이 지원되니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적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목욕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 등 한국 음식이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먹어보는 요양원 밥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이 편안해 보이시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도 친절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었는데 어르신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돌보고 계셨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여기 사람들이 다 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더 한국에 머물면서 다른 요양원들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요양원도 방문해 봤는데 이곳은 비용이 월 200만 원 정도였지만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1인실도 있고 카페와 작은 상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너싱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간병 인력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너무 많은 어르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밤 시간에는 1명이 20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과 경증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요양원 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비용 대비 서비스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50년 전 제가 떠날 때의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상점벽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 요양원을 둘러본 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의 너싱홈들도 비교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형님을 뵈러 갔습니다. 형님께서 미국이 좋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역시 고향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너싱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제가 사는 텍사스 지역의 너싱홈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평가 점수, 시설 규모, 제공 서비스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서 비교하기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휴스턴에서 가장 평가가 좋다는 5성급 너싱홈이었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웠고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투어를 해주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개인실과 반개인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개인실은 월 12,000달러, 반개인실은 월 8,000달러였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10배가 넘는 비용이었지만 시설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각 방마다 전용 화장실이 있고 케이블 TV와 무선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메뉴가 바뀌고 영양사가 개별 맞춤 식단을 관리해 줍니다. 다만 미국 음식 위주라서 한국 사람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상주하는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고 의사가 주 2회 방문합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도 상주에서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처음 21만 전액 지원하고 21일부터 100일까지는 1일 204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00일 이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 체류할 경우 월 8,000달러를 계속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산이 개인 기준 2,000달러, 부부 기준 3,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 5년간 자산 이전 내역도 철저히 조사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한 대는 예외지만 나머지 자산은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간급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월 6,000달러 정도로 첫 번째 곳보다 저렴했지만 시설과 서비스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4인실이었고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도 높아서 개별 케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식사도 간소했습니다. 아침은 시리얼과 토스트, 점심과 저녁도 단조로운 메뉴가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요양원에서 먹었던 따뜻한 국물이 있는 식사와는 차이가 컸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메디케이드 환자를 주로 받는 저가형 너싱홈이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냄새부터 불쾌했고 직원들도 바쁜 듯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환자들도 대부분 우울해 보였습니다. 여러 너싱홈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의 너싱홈은 돈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였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해도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50년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모국어가 그리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너싱홈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85세의 그분은 치매로 인해 영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국어만 하시는데 직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시스템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서 강제로 뭔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이 큰 단점입니다. 또 가족들의 방문이 제한적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6개월간 여러 너싱홈을 둘러본 결과 미국의 너싱홈은 시설과 의료 서비스는 좋지만 비용과 문화적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요양시설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먼저 비용 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550달러 정도죠. 반면 미국은 월 6,000달러에서 12,000달러가 들어갑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설 면에서는 최고급 미국 너싱홈이 앞서지만 중급 이상의 한국 요양원도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한국 요양원들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미국이 더 체계적입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근처 병원과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미국 너싱홈의 음식은 50년간 미국에서 산 저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요양원의 따뜻한 국물과 반찬들은 정말 그리웠던 맛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유리합니다.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인력의 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미국의 간병인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족과의 연결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아들들이 가끔 방문할 수 있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미국의 너싱홈에는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의료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요양원 내 의료 서비스는 아직 미국만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너싱홈은 개인의 권리를 매우 존중합니다. 원하지 않는 치료나 활동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합니다. 한국은 아직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공기가 맑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외출하기는 더 편리합니다.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섭니다. 너싱홈에서 학대나 방치가 발생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도 요즘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 10년간 너싱홈에 있으면 6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6만 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후 한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연금의 구매력도 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유리하고 의료 시스템은 미국이 앞서며 문화적으로는 한국이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입니다.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미국에서 너싱홈에 10년간 있으면 제 전 재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지고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같은 돈으로 훨씬 오래,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와 문화적 편안함입니다. 50년간 영어를 썼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국어가 그립습니다.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음식으로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조카 가족들이 더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아직 남아 있어서 혈연에 대한 의리가 강합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미국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고 복수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들과 상의한 결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비행기로 14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준비 중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복수국적 절차를 밟아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텍사스에 있는 집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는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401k도 조금씩 인출해서 생활비로 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근교에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중상급 요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800달러 정도로 정말 저렴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국에 사는 다른 한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한국행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주 돌봐줄 수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분들은 미국에 남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용, 의료 서비스, 문화적 편안함,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1년간 조사한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8세의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50년 만에 영구 귀국하는 셈이죠. 새로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고향에서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제 인생의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50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님과도 가까운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고향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78세 박철수의 한국 요양원과 미국 너싱홈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요. 지난 4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 남편 로버트는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가 떠나면서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우리 집, 그 집에서 키운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온 모든 인간관계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로버트가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때 저는 27의 어린 유학생이었고 그는 29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버클리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영어로 주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보고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집 안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동안 늘 들리던 그의 목소리도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커피 내리는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큰딸 수자는 시카고에, 둘째 아들 마이클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어릴 적 집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사실 저는 65세가 되던 2016년에 이미 복수국적을 신청해서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혹시 몰라서 해둔 것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거든요.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한 다음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도 계속 받으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4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73세의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로버트 없는 미국 생활이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메디케어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로버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병원비만 해도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 $30,000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하나에도 $200씩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아도 15만 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MRI 촬영도 미국에서는 보험 없이 하면 $3,000가 넘었는데 한국에서는 20만 원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4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도 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기계로 해야 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은 썼지만 한국만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음식 주문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 뱅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으로 깨끗한 24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미국 집을 팔아서 가져온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던 집이 120만 달러에 팔렸거든요.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내고도 생활비로 쓸 돈이 넉넉하게 남았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월 2,800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겨우 기본 생활비만 충당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65세 이상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번 가면 의사와 5분 정도 대화하고 처방전만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종합검진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고 비용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이더라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었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검사를 다 받으려면 몇천 달러는 들었을 텐데요. 한국에 와서 또 놀란 것은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미국에서는 이웃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들어가기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신기해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요가, 댄스, 노래 교실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 전통 민요를 배우는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노래들을 다시 배우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45년 만에 다시 듣는 한국 전통 민요가 이렇게 정겨울 줄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인타운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진짜 한국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어디서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시장에서 즉석에서 만든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이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요리하기 힘들 때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으면서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립고 로버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으로 돌아온 결정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 전통 민요를 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는 다른 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또한 저와 같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함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무서워서 아픈 것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덕분에 건강 관리를 훨씬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계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좋아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1년 내내 비슷해서 지루했는데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특히 봄에 벚꽃이 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미국과는 또 다른 정치가 있더라고요. 눈 오는 날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설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겨울 음식들, 호떡이나 붕어빵 같은 것들을 길거리에서 사 먹는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점이에요. 로버트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수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의료비 절약과 생활비 절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한국 생활을 추천하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정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45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진짜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의 따뜻함,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미국에서 보낸 45년도 행복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